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도 오늘 아침에 서울에 계신 양가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드렸는데요. 영국은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해서 통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밝아오는 새해에도 많은 복을 받으시면서 성투 그리고 행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덕분에 미중 구독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4주 만에 3,300명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분들께 미준을 추천해 주시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준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는 14.7%의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휴 맞이해서 혹시 시간에 여유가 되시면요. 미주은 채널이 아니라 investing.com 채널에 가셔서 제가 출연했던 웹비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비나의 제목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2025년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1시간 반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물론 1시간 반이라는 시간에 2025년 미국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혹시 연휴 기간 동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 탭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오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설날을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하루 쉬어갔고요. 서태지 혼자 달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7대 종목이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 이 색상을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죠. 따라서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 월요일에 폭락을 했는데 어제 8.93% 회복을 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한 종목이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요. 메타가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테크주들이 조정도 받고 급등도 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메타라는 종목은요. 무려 7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도 2.19%나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메타가 추구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저력이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게다가 메타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메타라는 종목의 투자 매력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제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가 발견되면서 시장의 폭은 다소 좁아졌습니다. 59.24였는데요. 이제 보시면 53.67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이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다. 특히 장기적인 추세는 61%가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건강한 상태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오히려 하락을 했겠죠. 보시면 16.41%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변동성은 오히려 잦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가장 중요한 7개 종목이 동시 상승했기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 역시 어제 44에서 한 단계 상승한 45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공포감이 만연하는 시장이 아니라 중립적인 센티먼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54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조금만 더 센티먼트가 좋아지면 과욕 상태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요, 김인중 대표님이 늘 말씀하셨죠. 과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미주온 탑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종목 수가 15개에서 16개로 바뀌었죠. 게다가 리스트를 보시면요, 새로운 종목이 눈에 띕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어제 가장 커다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은 비스랍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 하락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겠죠. 9.16%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플러스 8.93, 탈렌 에너지, 새로운 종목입니다. 어제 6.38% 상승을 했고요. 탈렌 에너지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조금 이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역시도 좋았습니다. 6.3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TSMC 플러스 5.25, 앱러빈 플러스 5.17,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4.59,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3.54. 마벨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맞춤형 칩 때문에 뜨는 기업이잖아요. 특히 네트워킹에도 강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 하나를 더 추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91%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브로드컴 플러스 2.59, 메타 플러스 2.19, 구글 플러스 1.82, 아마존 플러스 1.16, 테슬라 0.24%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횡보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10만 2천 달러를 넘어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투 같은 경우는 0.54%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미주온 탑픽에 대한 변동 사항부터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28일부로 한 종목이 탈락했고요. 두 종목이 추가됐거든요. 일단 탑픽에서 제외된 종목은 제타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을 포함시켰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탈렌 에너지, 티커 네임은 TLN이고요. 두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 티커는 MRVL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주온 탑픽은 15종목에서 16종목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제타를 왜 팔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개인적으로는요, 제타는 좀 애착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주온 패밀리 분들과 미주온 채널 간의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했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가는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2년에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과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목을 선택하거나 매매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아무리 좋았던 종목이라도 그 전망이 변화했다면, 그리고 모멘텀이 떨어졌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요, 과감하게 손절했습니다. 물론 제타 같은 경우는 제가 4번에 나누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판 것만 손절이고요. 나머지 3번의 매매는 익절이었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타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주온 투자 전략은요, 기업의 성장 스토리,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가장 주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장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의 비중을 수시로 늘려나가고요.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은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제타 주식을 전량 매도한 이유 역시도 이러한 미주온 투자 전략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일단 제타 주식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4년 11월 공매도 리포트 이후에 완전히 주가의 성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멘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제타의 이동평균선 차트를 보시면요, 제타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두 가지 매도 조건을 최근에 모두 충족시킨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 제타의 이동평균선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이 20일 이평선, 그리고 녹색이 60일, 마지막으로 연두색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제타는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2024년 11월에 갑자기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공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매도 리포트까지 발표가 되면서 주가의 모멘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2025년 1월 3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이 가장 위로 올라갔고요. 중간이 녹색, 그리고 단기선인 파란색이 아래로 쳐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드디어 역배열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장기선이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까지는요, 이제 완전히 세 가지의 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요, 결국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신호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됐다, 충족이 됐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제타를 미련 없이 보낸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소위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하드웨어, 반도체, 인프라 이런 기업들은 다 폭락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종목들은요,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세는 어제까지도,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미준 탑픽에 포함된 앱러빈, 팔란티오도 그랬고요. 깁랩, 클라우드플레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은요, 모두 급등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제가 AI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심지어는 10% 이상 급등한 종목도 많았죠. 깁랩, 클라우드플레어, UiPath가 10% 이상 폭등을 보였고요. 게다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9.35, 먼데이닷컴 7.70, 스노우플레이크는 7.12, G스케일러 7.03. 따라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인투이트 그리고 제타 이렇게 딱 두 종목만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지는 종목은요,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줍줍과 물타기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잖아요. 시장이 떨어질 때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을 사는 것은 줍줍이다. 하지만 시장이 다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진 종목을 사면 이거는 물타기고요. 물타기는 성투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타 주식을 과감하게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의 이런 결정은요, 항상 주식의 상대적 평가에 기초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는 제타가 앞으로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타의 주식이 지금부터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저 역시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타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감안해 볼 때 제타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딴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타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제 미준 탑픽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종목이 추가됐는데요. 첫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종목이고 미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 보이는데요. 바로 탈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에서는 탈렌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렌 에너지는요,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애정하는 인공지능 수혜주입니다. 탈렌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요.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아직 미미하지만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포함한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렌 에너지는요,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서스퀘아나 원자력 발전소가 주력인데요. 미국에서 6번째로 커다란 원자력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탈렌 에너지는요, 이미 주요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반 운영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렌 에너지가 AI 수혜주로 인정받는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과 전력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탈렌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율은 천연가스가 44.1%고요. 원자력이 33.62%, 석탄이 14.94%, 태양광이 아직까지는 1.38%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3년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탈렌에너지는 또한 2021년에 석탄 발전 자산을 매각하고요.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2025년 대비 70%나 감축한다. 이러한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 내용은요, 회사가 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바람직한 진화의 모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실제로 탈렌에너지는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탈렌에너지는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뱅가드 그룹과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최근에 AI 기반 에너지 수요로 인한 성장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면서 탈렌에너지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탈렌의 주가는 2024년에 3배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미국 정부는요, 원자력 에너지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 AI 쪽을 팍팍 밀어줄 것이고 이것이 한 가지의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인공지능 지원은요, 탈렌 에너지를 비롯한 전력 수혜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커다란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일단 2024년 11월 서스퀘아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직접 전력을 공급하려던 계획이요,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우리가 FERC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이 규제기관에 의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로의 전력 집중이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켜서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거부가 된 거거든요. 자, 이 파트너십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서스퀘어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아마존 데이터 센터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여기 들어오고요, 바로 연결시켜서 전력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FERC가 일단은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탈렌에너지는요, FERC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며 해당 계획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심사를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재심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FERC가 30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탈렌에너지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야 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탈렌에너지 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딥시크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 AI 모델이 등장을 했죠.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전력 소모가 많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인공지능 모델의 비용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해서 전력 수혜주들의 성장 스토리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제본스 파라독스가 그 논리적인 근거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본스 파라독스는요, 기술적인 효율성 향상이 오히려 자원의 총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역설을 얘기하는데요. 이는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가 효율성에서 발생하는 절감 효과를 상쇄할 때 발생한다. 가장 적절한 예,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요, 바로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1차 산업혁명은요,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명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때문에 본격화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증기기관이라는 정말 새로운 기술력이 등장하면서 석탄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갔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석탄의 양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서 초기에는요, 아무래도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석탄의 인기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효율적인 증기기관이 석탄을 오히려 더 유용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업체가 많아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증기기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올라가자 점점 더 많은 쪽에서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업체랑 산업이 증가하게 됐고, 결국 석탄 소비량은 기하급적으로 올라갔다. 이게 굉장히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같은 현상이 AI 분야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AI 모델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요,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AI를 활용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한 효율성 향상으로 AI의 적용 범위 역시도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과 비즈니스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새로운 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과 개인들의 AI 채택이 가속화되면요, AI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굉장히 자명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력 수요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은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AI 모델의 효율성 향상이 반드시 전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AI 기술의 보편화와 새로운 응용 분야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력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또 한 번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산업혁명의 교훈을 다시 한번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고요. 어제 엔비디아는 무려 9%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차트 전문가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조정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은요, 화요일에 엔비디아의 매도세가 끝났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요, 미국 상장 기업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 가치 하락을 기록한 다음 날 8.93%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엔비디아는 거의 17%나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5,950억 달러가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이거는 미국 증시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매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가치는 여전히 2조 9천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엔비디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하락 이후에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요, AI 기술적 배경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은요, 장기적인 추세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표거든요.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119달러에서 121달러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로 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는 우리가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래쪽에 simple moving average는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은요, 단순하게 200일이니까 200일의 종가를 다 합쳐서 200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지수 이동 평균선은요,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최근의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두 가지 지표 모두 지금 119달러에서 121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은 128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자베드 미르자는 화요일에 엔비디아는 새로운 중기 조정 단계에 진입하려는 기술적 약점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자에 따르면요, 40주 이동 평균의 주요 기술적 수준인 124.81달러 아래에서 몇 주 동안 종가가 형성된다면 조정 단계가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128달러까지 일단 반등을 했잖아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124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수준 아래로 하락한다면 다음으로는 현재 수준보다 무려 26%나 낮아 있는 94.27달러에서 지지선이 또 하나 형성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프 리서치의 롭 긴스버그도요, 월요일에 매도세 이후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아직 과매도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과매도면 더 좋았는데 과매도가 안 됐다는 거죠. 따라서 100달러 수준에서의 지지선 테스트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128달러까지 반등을 했지만 다시 1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 약세는요, 한 종목의 영향을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그랬고요. 2024년에도 광범위한 시장 상승이 주로 지수에서 AI 칩 제조업체의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급락한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중기적 조정은요, 주식시장이 2025년에 4년 주기 리셋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리의 광범위한 시장 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레이몬드 제임스가 보기에는요, 4년에 한 번씩 보통 베어 마켓이 찾아오는데 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바로 2025년이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하락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죠. 다른 기술 전문가들 역시 S&P 500의 하락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BTIG에서 일하고 있는 조나탄 킨스키 그리고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턴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벤치마크 S&P 500이 200일 이동 평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 200일 이평선이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TIG의 크린스키는 화요일에 기술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S&P 500 지수에서 기술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 분기 말까지 200일 이동 평균선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3월 달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S&P 500이 200일 이평선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만약에 그 아래로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의 순환이 계속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폭이 실제로 개선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자금이 테크주에서 빠져나가서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퍼져나가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요, 기술적인 지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차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되는 어닝 결과겠죠. 오늘부터 이제 테크주들이 어닝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펀더멘털이 튼튼한가.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너무나 튼튼하다면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내용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위기가 싱숭생숭한데 결국은 기술적 분석처럼 주가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발표되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짐 크레이머가 등장합니다. 짐 크레이머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투자자였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매수해라. 그런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통과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보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읽어드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를 통해서 이번 기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설 연휴 만끽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결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이번 주 초 투자자들에게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 MSTR에 베팅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헤지펀드 매니저는 월요일 밤 매드머니 코너에서 한 시청자의 전화 질문에 나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신도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좋은 상품이다. 그러나 그는 곧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니다. 라고 덧붙이며 더 이상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48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최대 기업 보유 업체. 그의 발언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붕괴된 직후인 2022년 말의 발언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당시 크레이머는 규제 부족을 이유로 들며 나는 100만 년 동안 암호화폐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거래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3% 상승한 10만 1천 달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0.9%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두 2024년 상승세를 연장하여 전자는 8.9% 상승하고 후자는 18% 상승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위의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 보유로 인해 세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미실현 이익이 약 18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2022년에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인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47억 달러의 세금에 해당하며 2026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금은 기업 대체 최저세라고 불리며 기존의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비트코인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새로운 회계 표준에 따라 비트코인의 공정시장 가치를 포함해야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조정된 GAAP 수익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회사들이 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세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과 암호화폐 회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비트코인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이클 세일러가 조만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대규모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